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가 끝났고요. 명절 연휴 끝나면서 대선 레이스의 이 한복판에서 텔레비전 토론, 사자 토론 형식으로 오늘 처음 열리게 됩니다. 그간의 TV 토론을 두고 워낙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겐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TV 토론이 처음이잖아요. 이번 대선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TV 토론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렵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토론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또다시 네거티브 토론으로 흘러갈 것이냐, 예. 아니면 사실상 우리의 어떤 삶과 연결되는 정책 토론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거의 뭐 모든 거를 다 이제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TV 토론까지도 또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디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경쟁적으로 좀 토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4명이 사자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구도로 토론이 전개되는지, 예컨대 1대3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질문 공세 뭐 이게 들어갈지, 그리고 1대3이라면 일이 누가 될지, 그게 뭐 이재명 후보일지 윤석열 후보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게 이렇게 보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는 어디에 주목해서 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유능함을 강조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안정적 지도자다. 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정치 초년생이 아니다. 그 부분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도덕적으로 차별화돼 있고 내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세 후보들을 동시에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과정에서 지금 김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그걸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새로움과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는지, 그다음에 다른 후보와 내가 정책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차별화를 갖고 있는 건지를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더 대통령다운 당당함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우리가 소통의 법칙에서도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비언어적 요소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 잘하는 것보다 태도, 애티튜드라든가 그다음에 열정, 진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번이 처음으로 사자 4명이 국민 앞에 처음으로 토론이라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제한적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저는 득점을 많이 하려는 욕심보다 실점을 좀 적게 하는데 아마 각 후보들이 좀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오늘 토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리고 외교 안보를 주제로 각각 20분씩 주제 토론을 하게 되고, 자유 주제와 일자리 성장을 주제로도 28분씩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4명이 참여를 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서 정책적인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런 공약적인 측면보다는 후보자들의 어떤 메시지나 태도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이 부동층에 미칠 영향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TV 토론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후보들의 어떤 비교적 검증의 기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 거고, 특히나 2030 세대는 그 이동성이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이분들과 또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한 특정의 진영의 후보에게 딱 확신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유착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TV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4후보 모두에게 이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특히나 2030 세대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삶, 뭐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는 오히려 오늘 손해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의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지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득점보다는 실점을 이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후보들이 어떤 좀 전략을 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인용하면, 오늘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치학회 같이 냈습니다. 같이 냈는데 전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TV 토론 보고
후보 결정에 매우 영향을 끼쳤다가 68.1%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 중에서도 28.9%고 그다음에 TV 토론 보고 후보를 바꿨다가 20.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명 중에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9대 대선이라면 지금도 비슷한 다자구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후보들 간 사실 공약이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 같은 경우 다 250만 원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리 20대 병사들이 월급 올려주겠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만 차별 지점이 있다 그러면 뭐 젠더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 제대로 설명하냐.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에 당장 내일에 큰 변동은 없겠지만 호감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그 말에 대한 현란한 기술 혹은 말을 좀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비전을 갖고 실현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제대로 부각해내는 게 전 TV 토론 이게 사후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TV 토론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 양자 토론이 설 연휴 앞서서 열릴 수도 있었는데 무슨 자료를 지참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이 비호감 대선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기도 전에 이 국민들, 유권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좀 쓴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이 사자 토론을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양자 토론을 먼저 추진했는데 그것도 결국엔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양자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이제 실천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뭐 검증권 이걸 훼손시킨 거 분명하고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뭐든지 조건을 많이 대는 쪽이 사실은 문제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본 거지만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 협상단 실무 협상에 들어갈 때 3가지 조건을 달잖아요. 주제 없이 그다음에 뭐 노 드레스 코드 뭐 그다음에 무자료 자료 안에는 문서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다 민주당이 받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네거티브 자료만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사실상 뭐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거티브 자료만 갖고 한다는 거는 네거티브 토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자유 토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네거티브 토론을 할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진척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합의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만 실망하게 만든 그 책임은 뭐 어떤 형태로든 두 당이 모두 다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뭐 조금 뭐 비슷한 이야기나 좀 결이 다른 거는 사실 오늘 사자 토론도 선관위가 자료 반입 다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료 반입은 이게 뭐 굳이 이걸 가지고 협상을 파행시킬 정도로 큰 문제였나? 전 사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기득권 양당이 이렇게 티키타카 말하자면 랠리 형식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설 연휴 기간 앵글 포커스 효과는 다 받으면서 별다른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렇게 캠페인은 다 하면서 결국은 이 시간만 벌었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3자 후보들만 제 3지대 후보들만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양강 후보들의 기득권 담합인데 굳이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그렇게 그 선관위가 그렇게 자료 제한까지 자료 반입 다 허용하는 그런 규칙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좀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토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을 즈음해서 이재명 후보 부인이죠.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도는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와 배우자께서도 직접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공과사를 명료하게 가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입장문을 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위 여부에 대해 가지고 예. 명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서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오죽하면 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겁니다. 아마 그런 또 횡령이나 공무원의 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젠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런 사적인 어떤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존 논란과 관련해서 김 씨가 자신의 불찰이다라면서 첫 사과를 했고, 이어서 오늘 이 후보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하지만 뭔가 후보자나 이 배우자의 관여와 지시가 없이 친분에 의한 일이었다라는 해명에는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후보자 부인도 사과를 했고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후보자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더 좀 꼼꼼히 이제 챙겼어야 되는데 후보자 부인까지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뭐 이게 이제 지금 후보자 부인과 후보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카드 쓴 내역을 보면 뭐 고기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관여된 분이 배모 씨라는 분이고, 이제 그 A 씨라는 김 씨라는 분이 이제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재밌는 거는 그냥 뭐 이 법인카드를 쓰면 그냥 법인카드를 쓰지 왜 그걸 개인카드로 썼다가 다시 법인카드로 바꾸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언젠가 여기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러 지금 경남으로 이제 가는 날인데, 그때도 이제 초밥 심부름을 시켜요. 네. 근데 초밥이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SBS가 이걸 처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김혜영 씨가 지시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누구의 예. 지시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거를 대통령 후보나 또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걸 시켰을까라는 그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더 조사가 돼야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어온 상황인데요. 아직 뭐 착수했다라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어떤 적절성, 품격에 대한 것들이 한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역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들으셨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공세를 가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뭐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 공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후보 배우자의 어떤 인식, 그다음에 어떤 사회를 보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김혜경 씨 문제는 실정법 위반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잉 의존이 문제가 아니라 공적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이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두 부부가 이재명 후보와 부인이 사과했다는 거는 폭로의 크기와 증거가 탄탄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등장하는 배모 사무관이라는 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전에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계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폭로한 A 씨는 그분이 또 그러니까 그분 다시 또 이렇게 발탁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리 처방전이라든가 아들 퇴원 수속, 옷장 정리, 냉장고 수납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공적 권력을 사유했다는 점과 아울러서 실적 의료법을 위반한 점이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특히나 이제 영부인이 되겠다는 분으로서 공정 정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사실
해명급반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법에 의거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또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명찰 달았잖아요. 책임 행정제를 하겠다. 근데 이게 책임 행정의 결과입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가 진실성 어린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배우자는 몰랐는데 밑에 사람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는 더 국민의 감정선만 자극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공격할지도 저는 이제 좀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얼마큼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하느냐 그게 저는 이 사안을 결정짓는 아마 그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또 김건희 씨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면서 막공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검사는 일단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 예고한 상황이고요. 후보 부인과 관련해서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으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런 송영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에게 여러 가지를 뭐 시켰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누군가가 통제한다. 이건 뭐 지금 뭐 예컨대 고기 한 점 사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사의 부인은 일정 부분 그 공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역할을 하는데 이 공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2016년인가요? 이 지사 부인에 대한 대우, 지원을 없애는 금지하는 그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적 역할을 하는데 공적인 지원을 또 못 받아요. 그러면 본인은 마구 이제 뭐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집에 있는 것도 다 이제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공공함이 분명히 있는 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김건희 씨도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청와대 간다면 뭐 제2부속실을 없앤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미셸 이제 뭐 오바마 같은 경우가 옷을 삽니다. 3벌 샀는데 그거는 이제 공적 장소를 입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걸 돈을 누가 내느냐가 또 논란거리였어요. 이 마찬가지로 멜라니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팜비치로 여행을 갑니다. 한 60만 불의 어떤 비용이 이제 나와요.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는 또 백악관이 다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 갖고서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원은 또 못 받는 이게 이제 지금 시스템인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 배우자들의 이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앞서서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토론에서의 득점보다 실점이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또 리스크를 얼마나 또 줄이느냐도 이번 대선의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은 영부인 내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 예상이 거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가 이거 한 말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설령 그게 김건희 씨 녹취록이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검사는 어쨌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해서 법적 조치한다 그랬는데 아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그 부분을 사과해야지. 대표가 이걸 상대는 또 이러니까라고 물을 타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정부, 그러니까 공당에 특히 정부의 대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송영길 리스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깔끔히 사과하고 덮고 갈 문제지. 왜 또 다른 걸 끌어들여서 이걸 또 왜 확전시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다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역할을 하는데 공적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실정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깔끔하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 평론가께서 자꾸 이제 이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랬다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예,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력을 사유화를 직접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이제 확인된 거는 배모 씨가 사실상 김모 씨에게 지시를 했다. 그 영역까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약인데 왜 타가지고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 그런 점들은 분명히 좀 해명이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뭐 또 관심이 간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간의 이 통화, 이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녹취록에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단히 이 워딩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대장동 의혹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녹취록 우리가 아까 김건희 씨 녹취록을 갖고서 근거 없이 뭐 송 대표가 얘기한다 그러지만 지금 녹취록 하나 갖고서 유동규 씨 700억 받는다. 그 얘기 갖고서 그걸로 기소됐어요. 지금 유동규 씨는. 그리고 그 녹취록에서 그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녹취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을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내 카드를 꺼내면 윤석열은 죽는다예요. 그럼 요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녹취록 전체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 소위 이재명의 이 제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그 안에서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사실상 혜택을 안 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카드라는 거. 그 카드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김만배 씨만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얘기로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고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조모 씨라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분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처벌을 안 받고 무혐의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원지검으로 와가지고 5년형을 받아요. 그 사실이 드러나서. 그렇다는 거는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면 김만배 씨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사요. 예. 근데 그것도 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많은 집들 그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살 수 있는지 그 우연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드디어 나왔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좀 지금 생각이 다른 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김만배 씨가 보면 성남은 뭐 우리 땅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가 뭐 성남을 떠날 것 같냐? 내가 그동안 여기서 투자한 게 얼마인데 뭐 은수미 시장도 조금 힘써서 당선 무효형이 안 되도록 내가 뭐 했댔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녹취록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지금 자꾸 공개되는. 그래서 저는 이 녹취록을 다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원본을. 그리고 지금은 김만배 씨 재판에서 이제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우린 김만배 씨는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꾸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과 대선 구도에 자꾸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러지 말고 검찰이 갖고 있고 한국일보가 입수했다 그러면 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엄정하고 그 증거가 드러났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조금씩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의 파장만 커지는데 이런 점들은 저는 김만배 씨의 주장의 신뢰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녹취록 전체 공개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장동 특검 공방이 또 불거졌거든요. 여야의 속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뭐 어떻게 해도 물리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설 특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좀 꺼내야지 지금 상황을 본다면 검찰은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녹취록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대선 때까지 검찰은 수사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 전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다스가 있었어요. 그때 특검했습니다. 이제 당선이 된 후에 무혐의 처리 났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나요? 다 그게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무리 이거 숨긴다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 특검이 그 이명박 10년 전에 그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선거 3일 전에 특검 수용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것이 지지율과 변동에 따라서 전격적인 수용이라든가 저 특검 실시가 저는 있을 수도 있을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양당 내부에서는 이 시기와 방식, 그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을 아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관욱 개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